조금 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마치고 바쁘게 옮겨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의당 대표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정당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는 목표로 했던 원내 교섭단체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심상정, 노회찬 두 정치인으로 상징되는 정의당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정의당의 새로운 대표로는 과연 어떤 후보가 적합할까요? 정의당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포스트 심상정이 아니라 포스트 정의당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들이 바라는 정의당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할 말은 하는 정의당, 강자에는 강하고 약자에는 한없이 약한 정의당, 당장 지지율보다 묵묵히 진보 정책을 내놓는 정의당, 정의당 8년, 이런 정의당의 모습은 빛을 발하고 다소 빛이 희미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의당의 색깔과 향기를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불로소득 환수법, 국회의원 사선 연임 금지와 같은 기득권, 금기, 성역에 맞서는 가장 먼저 맞서는 정의당. 차별금지법, 유리천장 깨기 특별법 같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와 함께하는, 가장 먼저 함께하는 정의당. 무상의료, 무상급식을 넘어서 주거, 교통, 에너지 등의 무상화를 추진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진보적 정책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정의당. 바로 먼저 하는 정의당, 퍼스트 정의당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철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아버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병원비가 정말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항암 치료제는 6천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가격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문재인 케어 덕분이겠죠. 그러나 국민 여러분, 실제 이 문재인 케어가 오기까지는 그 시초는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무상의료 공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보정당의 공약은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정의당은 이 병원비를 줄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입원해 계실 때 소득이 없을 것에 대비해서 그때 소득을 보상해드리는 상병수당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정의당이 약속하면 얼마 후에 그것이 현실이 되고 정의당이 힘이 생기면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정의당과 함께 가주시고 저 김종철이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대 우선 입법의 첫 순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합니다. 정의당은 기득권에 눌려 숨죽여야 했던 시대를 끝내고 정의로운 대전환을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과연 촛불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정치개혁은 자초되고 부동산 폭등으로 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민생의 위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소득 보장을,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결권을, 집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거권을, 이 세 가지 주제는 정의당만이 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의당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당다워야 합니다. 정의당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기후정의, 노동존중,
젠더 평등 이 세 가치를 중심으로 제2의 창당을 추진하고 더 큰 정의당으로 2022년 대선을 맞이하겠습니다. 그 첫 시작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걱정과 우려로 정의당을 바라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정의당원 여러분, 박창진입니다. 지금 정의당은 위기입니다. 당원의 4분의 1이 탈당했고 국민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입니다. 부활이냐 몰락이냐의 위기입니다. 한두 가지 정책이나 개선책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진보 정치를 오래 하신 세 분에게 기대할 수 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제2창당에 준하는 혁신의 변화를 기해야 합니다. 확실한 변화로 큰 물줄기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만 옳다는 이념적 독선을 넘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낡고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정의당의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 떠나는 정당이 아닌 모이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재벌 세습에 맞서 싸웠던 용기와 시선으로 정의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분의 후보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정의당의 새로운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의당이 힘 있는 정당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공통적인 질문이 아마 2차례 정도 갈 겁니다. 그리고 각 후보들께서 주도권을 갖고 직접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 주도권 토론 순서도 준비가 돼 있고 마지막 순서는 저희가 이 비밀의 순서인데 말이죠. 이 네 후보님들께는 공개되지 않은 질문이 각각 색깔별로 저에게 봉투에 담겨서 들어올 겁니다. 네 후보님께서 색깔을 선택하시면 그때 봉투를 개봉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떤 질문이 들어있는지 아직까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통 질문의 순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서서 토론하다 보니까 좀 경직될 수가 있는데 이제 충분히 워밍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편하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음껏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통 질문 첫 번째 주제는 정의당은 변화해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의당의 새로운 변화, 그 출발점은 과연 어디가 돼야 하는 걸까요? 김종철 후보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정의당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만의 색깔, 즉 과감한 대안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자산제 같은 것을 연구하고 또한 공공주택을 대거 확충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금기를 깨는 대범함도 역시 요구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서 보다 공평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평등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원 참여가 정의당에는 정말 중요한데요. 당원들에게 권리를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 결정 사항에 당원 총투표를 도입해서 당원이 자부심을 갖는 정의당 그리고 국민들이 각광하는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주어진 답변 시간이 1분이었는데 58초 쓰셨습니다. 김종철 후보가 정의당의 변화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답변은 배진교 후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정의당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깊어진 당원들의 낙담과 좌절을 불식시키는 문제입니다. 과연 정의당으로 될까라고 하는 이 패배의식을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의당은 정의당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정의, 노동존중, 젠더평등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제2의 창당을 통해서 정의당의 선명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멀어져 가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는 일입니다. 과거 진보정당 시절에 의석수가 적더라도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기의 국민들 속에서 함께 외쳤고 함께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의당은 행동하는 정당 그리고 이기는 정당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진교 후보님의 이야기 들어보셨고요. 세 번째는 우리 박창진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의 위기는 존폐의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념적 독서를 극복해야 합니다. 국민을 더 이상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원의 결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정의당 당원들은 지도부로부터 민주당 당원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왔다 갔다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 당론 수립을 강화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의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진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새롭고 불안한 노동을 보호하는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 위기는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점에서 보다 우리가 선명한 대책들을 세워서 새로운 노동에 대비하는 시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보통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의당 대표 후보님들은 주어진 시간보다 덜 쓰셔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 어디가 돼야 할까? 김정민 후보 순서입니다. 네, 변화의 출발점은 정책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 정책 경쟁의 시대를 반드시 정의당이 열겠습니다. 정의당은 정책으로 승부하고 또 정책으로 평가를 받겠습니다. 저는 기득권, 성역, 금기 한국사회에서 있는 부동산, 재벌, 정치기득권 이런 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정의당의 데스노트 시즌2를 확실하게 열어 나가겠습니다. 불로소득 환수법 같은 부동산, 금융, 불로소득을 과감히 환수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택, 교통, 통신, 에너지 4대 분야에 대한 사회 공공화 전략을 통해서 그동안 무상의료, 무상급식 정도의 수준에 그쳤던 것을 이제 무상교통, 무상통신, 반값주택, 공공주유소 같은 과감한 정책을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보의 정책을 과감히 전환하고 정책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정의당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는 게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민 후보는 정확하게 1분 사용하셨습니다. 정의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는 다른 정당 토론회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기후변화 이런 새로운 어젠다들이 여러분께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 저도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 마지막 네 번째 김정민 후보의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각각의 후보자들께서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시는 그런 순서입니다. 한 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후보들 중에 한 분을 지정해서 질문을 하고 또 다른 분에게 또 질문을 하고 이런 식의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요. 주어진 시간은 각 후보당 6분이 되겠습니다. 이 6분 안의 시간은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후보가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데 상대 후보의 답변이 내가 원하는 방향의 답변이 아니다. 그러면 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끊기게 되면 주도권 토론이 6분의 주도권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혹시 답변이 미진했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에게는 보충 답변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후보당 또 30초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 후보가 자신의 이 주도권 토론 6분을 잘 활용하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잘 질문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분이 세 분에게 질문을 해야 할 텐데 혹시 시간이 모자라서 다는 못할 것 같다. 그래도 2명에게는 꼭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의 첫 주자는 배진교 후보입니다.
네, 먼저 김종민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의당은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특히 재난화 시기에 정의당에게 요구되는 대안적 정책은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1, 2차 재난지원금 논쟁에서 보듯이 선별이냐 전 국민이냐 또 얼마를 줘야 되냐 이제 이런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기본수당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 영업수입 못지않게 지금 임대료 때문에 상당히 큰 고통들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영업수익에 연동되는 코로나 임대료 제한법을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에 앞서 법제화되기 전에 정부는 긴급 명령을 발동을 해서 임대료를 인하 조치를 먼저 좀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 특히 LH에서 지금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그런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목소리 중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9시 이후 영업금지를 내릴 수 있는 굉장한 나라다. 그런데 왜 도대체 임대료 하나를 막질 못하고 임대료 하나를 인하시키지 못하는가. 이런 이제 국민들의 분노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배진교 후보께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임대 제한법, 임대료 제한법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보다는 더 중요하게는 현재 상승되어 있는 임대료 인하분을 더 적극적으로 내리는 이른바 인하 조치를 포함한 구체적 대안을 내는 것이 정의당 방식이고 차별화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특히나 임금을 기반으로 모든 사회복지제도가 설계되었던 것을 이제 넘어서서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전면적인 전환이 지금 당장 우리 당이 내놓아야 할 중요한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은 언제부터인가 집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2032년에 집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집권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집권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대 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종민 후보, 김종철 후보, 저는 30대부터 정치를 시작했고 이제 50대가 돼서 당의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듯이 이제 20, 30대 새로운 세대들이 2032년 40대, 50대가 돼서 우리 당의 집권을 실제적으로 일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종철 후보는 우리 당의 세대 교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만 49세입니다.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세대 교체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번에 오늘 이 자리에 서신 당대표들 후보들이 저는 세대 교체 선두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노회찬, 심상정 두 분으로 상징됐고 또 이정미, 윤수아로 또 지난 의원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 여기 서 계신 분들이 다 세대 교체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좀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호정, 장혜영 의원 참 잘하고 계신데요. 젊은 우리 청년 세대 정치인들의 이 진보 정치 진입 루트가 지역에서부터 열심히 활동하는 이런 청년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배려한다면 지역에서부터 단단하게 성장한 청년 정치인들이 진보 정치 정의당을 더 세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창진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기후정의, 노동존중, 젠더평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치를 중심으로 제2의 창당을 하고 2022년 대선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목에 있는 것이 바로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후보를 낼 자격도 없고 후보를 내서도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창진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정의당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조건에서 기후정의, 노동존중, 젠더평등이라고 하는 세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단체,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서울시를 디자인할 서울시장을 만들 서울시장 선거 대책을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제안할 생각입니다. 박창진 후보께서 혹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계획이나 대안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후에 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 아울러 지방 선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현재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지지율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이 잘하고 우리 내부가 단단해졌을 때 지역도 강화되는 것이고 또 선거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다 민생에 가까운 의제들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실행해 나갈 때 그 길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내년 지방 보궐선거나 지방 선거를 대비해서 우리 당의 내부의 혁신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두 번째 여러 가지 시민 단체들과 통해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안을 만든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바이고 앞으로도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진교 후보님이 주도권을 행사한 첫 주도권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미진한 게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약속을 저희가 드렸으니까 혹시 내가 미진하다, 조금이라도 답변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후보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미진한 게 전혀 없는 그런 정의당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의 주자는 박창진 후보가 되겠습니다. 네, 배진교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당내 최대 의견 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그룹이 지금도 선거를 돕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정파에서 당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힘도 있으셨고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파가 혁신의 의지나 문제의식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오히려 지금 상태가 정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좋았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이 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파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의당 내의 정파가 긍정적인 역할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지금 정파의 문제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정파는 정책을 대안으로 사실 당 운영과 당권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의 운동을 밝히는 것이 정파의 근본적 목적입니다. 그런데 정의당 창당 이후에 사실은 정파는 그러한 기능들을 다 상실했다고 봅니다. 또 그런 역할을 제가 드린 질문은 현재도 그 정파가 존재하느냐, 현재 선거에도 관여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런 정파가 어떤 정파를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의견 그룹으로서 한 그룹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표 선거라고 하는 것이 특정 어떤 그룹과 선거를 하는 것은 더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 정파 조직이라는 것이 전혀 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 맞으신가요? 선거운동이야 당연히 적극적으로 의견 그룹이든 아니든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후보로서의 저는 이제 그 당연한 운동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답변을 충분히 들어온 것 같고요. 현재 정파와 관련된 활동은 없다라고 이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배진교 후보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토론에서 현역 의원이 당대표를 다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의정 활동이 걱정입니다. 당대표가 되면 저는 의정 활동은 원내대표에게 전적으로 맡길 생각입니다. 의정 활동을 잘하는 것이 당을 위해 우선적인 게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은 원내와 원외가 함께 통합적으로 움직일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를 해야겠다라고 한 것은 원내대표보다 더 큰 책임감과 우리 당의 변화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과 많은 당원들은 정의당의 당대표가 적은 의석수를 대표하는 만큼 현역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더 많은 당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알겠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당대표에 출마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정의당을 위기로 진단하셨는데 한두 가지 개선 사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그때 인터뷰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장하신 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함께 팀을 이룬 청년정의당 후보도 민주적 사회주의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016년 통합대에 들어오셨는데 당시 당명을 민주사회당으로 바꾸자고 입장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기 당대표가 되셨을 때 그렇게 당명을 바꾸자고 하시거나 당의 기치를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뭐 특별한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당명이 좀 더 대중적으로 어떤 가치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민주적 사회주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스웨덴 사회민주당 강령 민주사회주의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할 네, 것이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 민주적 근데 사회주의에 30분은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룰이?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룰을 잘. 제가 못 봤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독일 사회민주당 그리고 프랑스 사회당 등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를 만든 나라들의 진보정당은 민주사회주의를 대부분 과거의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어떤 전망 이런 거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박창진 후보님도 자본주의를 넘어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대안적 전망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버니 샌더스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러한 새로운 사회 전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민주적 사회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걸지는 않겠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슬로건을 걸었다면 과연 국민들이 우리에게 동의와 지지를 보내줄 수 있을지 자칫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다른 두 후보님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질문은 더 이상 못할 것 같고요. 지난번 토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특별 복당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철 후보님께. 저에게.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예스도로 말씀해 주시면 다시 그분들이 돌아오시면 좋겠으나 그 명분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찬스를 쓰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창진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진행했는데 이제 정말 토론이 열띤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상당히 자주 끊으셨는데 그래서 반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질문 받지 못한 우리 김종민 후보도 혹시 반론의 시간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반론의 시간이 1분 반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후보님당 30초씩 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30초면 충분하겠죠? 한 번만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 번을 그렇죠. 쓸 수 예. 나머지 나중에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제가 먼저. 그러면 반론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텐데 김종민 후보님은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드리고 혹시 배진규 후보님 당연히 쓰실 것 같은데 자 시간 잘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창진 후보께서 지난번에도 정파 얘기를 하셨고 본인은 정파 선거운동을 안 하고 있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정당은 이제 의견그룹들이 전체적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저는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는 바이고요. 무엇보다도 정파와 그리고 정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향한 정치 활동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지자를 확보하고 그 지지자들을 당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0초가 지나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종철 후보님 아까 찬스 시간에 답변하시겠다고 했으니까 30초 안에 효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후보님이 이제 특별복당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당규에는 6개월 이내에는 다시 복당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하게 이분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그 이전까지 당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선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전국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아마 박 후보님은 우리가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조문 논란에 대해서도 피해자 얘기한 걸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후보님이 30초의
반론의 시간 쓰셨고요. 질문을 받지 못했던 김종민 후보에게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복당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질문하신 게 있어서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특별복당은 당연히 이제 할 수 있고 또 탈당한 당원들에 대한 마음 아픔을 충분히 지도부로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박창진 후보가 이 문제를 숨은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이렇게 불순하다고 여기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했었던 비례위성정당 논란이라든가 박원순 시장 조문 논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숨은 의도가 있다면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민 후보까지 반론의 시간을 쓰셨습니다. 박창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에 이제 세 후보가 모두 반론의 시간을 썼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의 주도권은 김종민 후보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철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정책 토론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김종철 후보의 정책을 보면 소득세 인상, 공공부문 개혁, 연금 개혁 같은 다소 이제 진보 정당에서는 조금 잘 안 나오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찬성하고 고민이 많이 되는 대목들인데요. 이 정책이 과연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인가? 두 번째는 왜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 연금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도대체 왜 슈퍼 울트라 부자들이나 재벌 대기업 또 불로소득 등에 대한 강력한 조세 정책으로 표현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왜 정책 공약을 내놓고 얘기하지 못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에서 저는 우선순위가 먼저 기업과 재벌 또 이렇게 기득권층으로부터의 조세를 먼저 우리가 주도하고 만들어 나감으로써 다음 단계를 설득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소득세의 경우는 50% 정도까지 오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민주당에서 45%까지 올리는 인상안을 이미 발의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차별이 이게 가능할지 이런 고민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기본 자산제의 경우도 매우 좋은 정책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의 재분배를 만들어낼 조세, 강력한 조세 정책과 연동되어만 이게 가능한 것인데 왜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는지. 특히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돼서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일정하게는 공공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확장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말씀드린 통신, 교통, 에너지 등에 대한 공공부문 확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공공부문 개혁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영역의 일정한 구조조정을 뜻합니다. 이런 걸 뜻하는 얘기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이걸 다 답변하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당연히 소득세를 50%만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재분배를 제대로 하려면은 스웨덴처럼 거의 60% 가까이 한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70% 가까이 했던 것처럼 올려야 되고요. 초부유세는 당연한 그런 데에서 도입이 되는 거고 제가 여기서 우리 안에 금기를 깨자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금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사학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표를 의식해서 민주당 정부도 이걸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자고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정의당이 해야지만 국민들도 정의당이 진짜 대범하게 저런 걸 하는구나 이런 지지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좀 길어서 남은 시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진교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득권 성역에 대해서 가감히 도전하는 정의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걸 위해서는 현재 한국 사회 정치 기득권 타파가 우리 당이 주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기득권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중 얼마 전 국민의힘이 내놨다가 바로 이제 꼬리 내린 국회의원 사선 연임금지 같은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를 저희가 주도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직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의당이 주도하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종민 후보가 제안하신 것처럼 정치개혁 관련해서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는 여전히 정의당의 과제이고 정의당이 밀어가야 될 숙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 사선 연임 제한과 관련된 획기적인 안들은 정의당이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창진 후보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박창진 후보에 대한 당내 또 당 외적인 여론 중에는 이제 좀 당대표로서는 좀 불안하지 않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총선 시절에 이제 당의 주요한 당직자라면 밤낮없이 뛰어야 하는 시기에 2번 정도의 박창진 후보가 굉장히 중요한 당직과 비례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위성정당 논란이 한참 될 때이고요. 두 번째는 비례대표 순위가 결정되고 나섭니다. 개인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아쉬움도 있으시겠지만 당 리더가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습니다.
당 대표가 되면 상당한 무한 책임을 지고 닥쳐오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위기에 대응해야 될 대표인데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합니다. 당의 리더가 된다면 책임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셔서 조금 황당합니다. 제가 2번 동안 어떻게 사라졌다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아시다시피 비례 후보 순번이 정해지고 나서 공식 등록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저는 잠시 고민을 했고 심상정 당대표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당의 지지율 향상과 대중성을 위해서 박창진 후보가 이번에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의지를 굽히고 후보 등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전라도 목포부터 저 강릉까지 제일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네, 그 정도 우리 해주시면 될것 당의 같습니다. 지지를 위한 호소를 네, 해봤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지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고 하는 건 이런 대목인데요. 굉장히 당이 어렵고 다소 이견이 리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뭐 페이스북 계정이 없어지고 일정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가 빠지는 거는 당대표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김종철 후보께 나머지 조금 20초 정도 또 추가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대답 못하신 거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자산제는 우리가 이제 작년 총선에서 3천만 원 이렇게 청년 기본자산을 제공하자 이런 공약도 한 적이 있고요. 또 국가가 공공주택을 많이 확보해서 국민들이 필요할 때 그것을 자산으로서 제공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민 후보가 남은 시간을 다 쓰셔도 되는데 김종철 후보에게 또 양보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종철 후보는 여전히 하실 말씀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받았던 새 후보님들께 반론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받았고 답변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30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박창진 후보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특별 복당을 얘기한 것에는 특별한 의도가 없습니다. 순수한 의도, 우리 당원들이 다시 마음을 모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당원들, 우리 지지를 하고 있는 당원들과 소통 못하고 책임지지 않은 지도부에 대한 성찰을 갖자는 것이 더 큰 의도가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을 열심히 봐준 김종철 후보님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니라 김종민 후보. 예. 김종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배진교 후보님도 역시 30초 반론의 저는- 시간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안 하셔도 아직- 되겠습니까? 네, 네. 충분히 답변하셨습니까? 네, 네. 예, 정의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는 그동안 다른 당의 토론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 김종철 후보님께 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창진 후보님께 요 말씀은 전 드리고 싶은데 정당이 특별한 어떤 일을 하려면 그 명분과 그리고 절차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당은 당규에 한번 탈당을 하면 아쉽지만 6개월 후에 이제 다시 복당을 하시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특별하게 새로 이분들만 다시 이제 모으자라고 하려면 우리 당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께 사과하는 측면에서 하겠다, 복당시켜드리겠다 하면 그 조치가 올바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탈당을 합니다. 이런 네, 것을 여기까지. 제대로 하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네.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후보님은 아마 바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시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하셨던 이야기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때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을 잘랐습니다. 어쨌든 모든 후보님들께 균등한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주도권 토론. 이제 주도권 토론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네요. 김종철 후보에게 주도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진교 후보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아까 이제 박창진 후보님과 배진교 후보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정파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배진교 후보님이 당내에서 가장 강력한 정파의 소속이셨는데 정파구도 해체를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너무 공개적인 활동을 안 하셨어요. 사실 제가 속한 정파는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만 가도 모든 중앙위원회, 전국위원회 있을 때마다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밝히시지 않은 정파에 속해 계신데 정파구도 해체를 얘기하신 건 저는 좀 약간 납득이 안 됐다는 측면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요 사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배진교 후보님이 이번에 민주대연합은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수도권 최초 진보정당 구청장 당선 경험을 강조하시는데 2010년에 민주당과 단일화해서 되셨고 2014년에는 민주당과 단일화했지만 아쉽게도 낙선하셨고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있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는데도 이런 구호를 쓰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구청장은 배진교뿐입니다. 5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 정의당의 기치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체제보다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서 정의당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문재인 마케팅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민주대연합은 끝났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걸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파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마 선언문에서도 낡은 정파의 문제를 스스로 반성하고 향후에 우리 당 발전을 위한 정파 공개 의견 그룹으로의 모든 정파들이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면 될 것 같고요. 민주대연합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대적으로 이번 총선을 계기로 민주대연합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개혁 공조가 아니라 이제는 개혁을 선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뭐 필요하시면 더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따가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박창진 후보께 이번에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정부 여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겠다고 했고 법안도 이제 준비해서 발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정의당은 그걸로는 안 된다.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심상정 대표와 강은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 다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 또는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국민에게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현재 당론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다른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보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진보 정당입니다. 그 어떤 정당보다 더 국민의 삶과 실제적인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선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의 노동 세계, 우리 사회 구조, 또 이 기후 위기가 만들어낼 새로운 노동의 변화 속에서 사회 안정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더 과감한 이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핀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은 우리 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제 정규직 노동자 이런 사람들 아니면 특수고용직 노동자 포함 더하기 자영업자들도 요즘 어려우니까 이 자영업자님들도 일정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은 폐업이라든가 소득이 대폭 줄었을 때 이것을 고용보험처럼 보장을 해드리겠다, 소득 보장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정부의 주장은 특수고용직까지만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좀 고민해보겠다 이런 거고. 네. 전국민 기본소득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가 국민에게 몇십만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드리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대안을 놓고 어떻게 토론을 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이 있고요. 이전에 시대의 전환의 문제가 있다. 자, 이래서 제가 우리 앞으로 당 대표가 됐을 때 당의 정책적 전환에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당의 전면적인 정책을 재정비하겠다. 시대 전환에 맞게끔. 두 번째, 불안한 노동. 특히 현재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 노동 등 지금 말씀하신 영세 사업자 등의 문제가 노동자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더 보강해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와서 일단 좀 혹시 필요하시면 추가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짧게 한 번만 더 드리면은
최근 올해 정부 예산이 내년도에 555조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의당은 작년에 600조 시제를 열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재정이 들어가니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그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 될 것 같은데 뭐 시간이 괜찮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반론의 시간으로 해서 박창진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반론을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예. 30초 안에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답변을 다 미처 마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당 대표가 현재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거 많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당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내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리형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증세의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세습 자본주의를 해소하겠다. 그래서 소득세, 증여세, 소득세에 관련해서 90%의 세율을 인상해서 앞으로 증세를 논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박창진 후보님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요. 아마 배진교, 김정민 후보님께서도 좀 더 답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또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예. 민주대연합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보수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이 대단히 커졌고 반면에 진보 개혁 진영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민주대연합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러한 민주대연합은 그리고 개혁공조는 20대 국회까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2018년 선거는 역시 개혁공조 범위 내에 있었던 문제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플랜카드는 선거 마케팅의 일환인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시민들께서 혁명을 통해 후보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반론 해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김정민 후보님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진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정책을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당은 원래 리더와 정책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내놓는 것은. 그래서 대표가 어떤 정책적 어젠다를 끌고 갈 것인가 이게 대표 선거에서 논의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 매번 뭐 정책 전문가를 잘 모시겠다 이런 정도의 태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진교 후보님은 정파폐의 청산과 관련된 구체적 대안 같은 걸 다음 토론 때 꼭 좀 내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후보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네. 마무리 발언도 있고 아닙니다. 앞으로 또 공통 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녹여가면서 답변을 하시고 하실 말씀을 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기술을 한번 발휘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후보의 팽팽한 기싸움이 느껴졌던 주도권 토론 지켜봤습니다. 정의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 정의당이 주최하고 SBS가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켜보고 계십니까? 잠깐 조금 전에 필라가 나가는 사이에 말이죠. 제 앞에 이렇게 색깔별 봉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정의당을 좋아하시는 또 넓게는 우리 국민께서 정의당엔 무엇이 필요한지 정의당에 궁금한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 누구에게 어떤 질문이 갈지 저도 모르고 이 안에 어떤 질문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깔별로 봉투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정하신 순서대로 제가 봉투를 열어서 질문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진 후보님은 어떤 색깔을 고르시겠습니까? 네. 노랑, 분홍, 빨강, 파랑. 노랑. 노랑. 예. 노랑은 역시 정의당의 상징색이죠. 노랑색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김정민 후보님. 네, 노란색 좀 아깝습니다. 핑크 하겠습니다. 핑크. 우리 김정민 후보님은 핑크. 그다음에 김종철 후보님. 이 파랑, 빨강 둘 다 고르기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네, 파랑으로 해주십시오. 파랑으로요. 그럼 배진교 후보님 남은 게 빨강입니다. 네, 노동을 빨간색도 대표하는 좋아하십니까? 빨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순서대로 봉투를 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군요. 정의당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정의당은 확장성이 국한돼 있다,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찬희 후보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미 진보정당 정의당의 가치 안에는 여성, 장애, 노동, 생태, 연대 등 수많은 가치가 같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일정 부분으로 도드라져 보였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수많은 진보적 가치를 아울러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실현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 당이 국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당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을 다 쓰지 않으셨어요. 정의당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 아마 이번 대표 후보자들에게 많은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핑크한 핑크색을, 분홍색을 고르신 김정민 후보님.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걸맞는 정의당만의 소통 방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고 확산되면서 말하자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국민에게 대책은 뭐 기본소득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소득보장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정치는 국민들과 소통을 더욱더 강화하고 국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더욱더 많이 이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 대안으로 오늘의 선택이라고 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함께 직접 정의당의 정책과 또는 입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선택에 대해 대표가 직접 매일매일 투데이 브리핑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선택한 선택지에 대해서 찬성한다면 왜 찬성을 하는지, 반대한다면 왜 반대를 하는지, 조금 더 숙고하려면 왜 숙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나누는 그런 책임도 따르면서도 소통도 하는 그런 정치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민 후보님도 주어진 시간 1분을 다 쓰지 않으시고 3초를 남기셨습니다. 자, 파랑색입니다. 파랑색은 우리 김종철 후보시죠? 네. 정체성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을 민주당 이중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과감한 대안을 계속해서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2007년에 정권을 상실한 이후에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까지 정책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 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정책을 흡수하지 않으면 집권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케어, 고교 등록금 폐지,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의당은 보다 자신 있게 정책 대안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자산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주택 확대, 그리고 소득세 증세를 통해서 재분배의 실현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을 정의당의 정책 이중대로 만들면 우리의 집권, 정의당의 집권이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철 후보님도 역시 주어진 시간 1분을 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다들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압축적으로 핵심만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 빨강색 배진교 후보시죠? 정의당 하면 오늘도 이 얘기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저도 말씀드렸고 심상정, 노회찬 이 두 사람 말고 딱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대표가 만들어가야 될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 노회찬 의원이 없는 자리에 심상정 의원은 외로운 리더십이었죠. 홀로 외로이 정상을 지키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정의당 하면 심상정으로 대변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이제는 이 시기를 마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대표 후보들이 정의당에 필요한 리더십은 다양한 리더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2032년에 적어도 정의당이 집권의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새로운 세대 교체를 통한 젊은 청년 리더십들이 무엇보다 지금 나타나야 될 시기이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색깔별로 고르시고 거기에 맞는 질문을 드렸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45분을 막 넘어섰습니다. 열띤 토론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공통 질문 하나는 생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토론을 열띠게 해주셔서 답변도 조금씩 더 드렸고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대신에 조금씩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앵커의 재량으로. 원래 1분으로 돼 있었는데 아까 다 미처 못하셨던 말씀도 이 안에 담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도 순서가 정해져는 있었는데요. 마무리 발언 김종철 후보님, 배진교 후보님, 박창진 후보님, 김종민 후보님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후보님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정의당이 얼마나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고 또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했는지 노력하는 모습이 여러분께 진심이 잘 전달됐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 정의당의 정신적 자산이셨던 고 노회찬 의원님의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됩니다. 한 점의 부끄럼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던 고 노회찬 의원님의 길을 따라 정의당은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 정의당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김종철이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철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우리 김종철 후보가 고 노회찬 의원님 회상하시면서 울먹거렸는데요. 당은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고 노회찬 의원님의 뜻을 따라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청년 정치인 100명과 함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진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8년 뒤 구청장이 되었고 다시 10년 뒤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정의당의 청년 정치인들도 구청장이 되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이러한 꿈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위기에 놓인 국민들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힘을 바탕으로 집권의 체력을 키워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정당으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저 배진교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곁으로 민생 깊숙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교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창진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내 삶을 지켜주는 진보 정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무더기로 이메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소유주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법과 세법에는 실소유주에게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책임까지 묻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의 당대표가 되면 이상직 일가의 편법 승계와 재산 은닉의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직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여 통과시키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창당 주역이었던 천호선 전 대표가 제2창당 추진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저의 부탁을 받아주셨습니다. 저와 혁신의 철학과 방향이 같습니다. 천호선과 박창진이 함께 만들어갈 사랑받는 정의당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창진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종민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하늘에 계신 노회찬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정말 정의당이 변한다면 어떤 정당이 될 것인가?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정책을 내놓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당이 될 것인가를 바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정의당이 정책 정당으로 변할 것 같다라고 여기셨다면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코로나 재난은 굉장히 힘듭니다. 가난한 사람부터 옵니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들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저 또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극복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치에 필요한 리더십은 바로 헌신의 리더십입니다. 저는 당이 어려울 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비례대표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는 비례대표를 접고 지역에 출마하는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헌신의 리더십,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포스트 심상정이 아니라 퍼스트 정의당을 반드시 국민들 앞에 내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민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4명의 정의당 대표 후보들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정의당은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이런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의당이 잘 돼야 대한민국 정치도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의당의 새로운 대표가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는 뜻이겠죠. 오는 27일에 1차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여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달 초에 추가 투표가 치러져서 새로운 대표가 정해진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주최하고 SBS가 방송한 정의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